제발,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부탁이야. 핏방울이 하얀 눈 위에 떨어졌다. 떨리는 목소리,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눈빛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진흙투성이었고 손에 쥔 서류 가방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못 들어오게 빨리 문 닫으세요. 빨리요! 23 청년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거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고함이 골목을 울렸다. 방 안 숨죽인 두 사람. 한쪽은 떨리는 노인, 다른 한쪽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청년. 5평도 안 되는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5년 1월 그날 밤 서울 강북구 번동 산동네 골목길. 폭설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 속 낡은 반지하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길을 비추고 있었다. 박준혁 23,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무원 시험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다. 반지하 방 천장에선 물이 똑똑 떨어졌다. 낡은 양은 냄비로 받아내며 공부를 계속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준혁의 손은 거칠었다.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하느라 손등엔 동상 자국이 선명했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급브레이크 소리, 차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 준혁은 커튼을 살짝 젖혔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급정거에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4명.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 준혁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두드린다기보단 몸을 부딪히는 소리에 가까웠다. 문을 열자 노인이 쓰러져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선 피가 흘렀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전 죽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준혁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노인을 방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작은 옷장 뒤에 숨도록 했다. 밖에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다 뒤져. 3층까지 전부 확인해. 절대 놓치면 안 돼. 준혁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여기 사람 있어요? 준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덩치는 준혁보다 2배는 커 보였다. 네, 무슨 일이세요? 노인 한 명 못 봤어? 60대쯤 되고 코트 입고 있었는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책상을 가리켰다. 펼쳐진 문제집, 연필, 공부하던 흔적이 역력했다. 남자들은 방 안을 훑어봤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 낡은 책상,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전기레인지 하나. 숨을 만한 곳이 없어 보였다. 혹시 나중에 보면 연락 좀. 여기 명함. 남자가 명함을 던지듯 건넸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명함엔 아무 정보도 없었다. 그저 전화번호 하나뿐. 남자들이 돌아서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준혁은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말이다. 옷장 뒤에서 노인이 천천히 나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준혁은 구급상자를 꺼내 노인의 이마를 닦아줬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쫓기시는 거예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윤태성이야. 준혁의 손이 멈췄다. 윤태성?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성건설그룹 회장. 건설, 플랜트, 부동산 개발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 총수. 태성건설. 그 회장님이세요?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준혁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다. 재벌 회장이 왜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는 걸까? 회장님,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윤태성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손가락만 한 검은색 저장 장치였다. 이것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안에 회사 이사들의 비리가 전부 담겨 있어.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건설 현장 안전 규정 위반. 10년치가 넘는 증거들이지. 준혁은 USB를 받아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이렇게 작은 것이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그런데 왜 직접 들고 도망치시는 거예요? 검찰에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사들이 눈치챘어.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날 제거하려는 거야. 회사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날 쫓고 있어. 준혁은 믿기지 않았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이 파일들 전부 암호화되어 있어. 내가 의뢰한 보안 전문가가 배신했거든. 암호를 풀 수 없게 2중, 3중으로 잠가놨어. 준혁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연결했다.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파일은 열렸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나타났다.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 배열. 하지만 준혁의 눈엔 달랐다. 화학공학을 전공하며 수학, 통계, 코딩을 독학했던 그였다. 학부 시절 암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잠깐만요. 준혁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10분, 20분, 30분. 윤태성은 숨죽여 지켜봤다. 청년의 집중력이 남달랐다. 여기 패턴이 있어요. 준혁이 중얼거렸다. 소수를 이용한 암호화인데 변형 RSA 방식이네요. 근데 키값 설정에 오류가 있어요.
그는 종이에 숫자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계산이 이어졌다. 1시간 후. 됐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엑셀 시트가 나타났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거래 내역. 윤태성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바로 그거야. 파일을 하나씩 열어갈수록 윤태성의 얼굴은 굳어갔다. 이사들의 횡령 금액만 3천억 원이 넘었다. 비자금 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차명 계좌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파일에 있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문서. 준혁이 파일명을 읽었다. 클릭하자 수십 건의 사고 기록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태성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들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유족들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했는지까지. 준혁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흔들려 보였다. 2015년 8월 5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신축 현장. 사망자 박진우 당시 47세. 직책 현장 안전관리자. 사고 원인 구조물 붕괴로 인한 압사. 은폐 방법 작업자 과실로 처리. 유족 합의금 5천만 원 지급. 박진우. 준혁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트북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10년 전 그날. 준혁이 13살 때였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현장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온 건 아버지가 아니라 경찰이었다. 작업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게 공식 발표였다. 회사에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줬다. 장례비와 준혁의 학비 정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뒤따라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혼자 남았다. 14살에 친척 집을 전전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도 안정적인 직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진실. 아버지 사고는 회사 잘못이었던 거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윤태성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몰랐어. 이사들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10년간 수십 명이 죽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10년간 아버지는 본인 과실로 죽은 사람이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죽은 무책임한 사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회사가 안전장비 구입비를 횡령했다. 부실한 구조물을 방치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 책임을 현장 직원에게 떠넘겼다. 회장님. 준혁이 윤태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왜 회장님을 구해야 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태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68살 노인이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23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변명은 안 하겠네.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니까. 자네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이 내 무관심 때문에 희생됐어. 준혁은 주먹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노인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눈앞에 노인도 쫓기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일어나시라고요.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회장님이 직접 이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모르셨다고 하셨고. 하지만 내 책임이야. 회장으로서. 알아요. 책임지셔야죠. 준혁은 USB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싸워봐야 의미 없어요. 진짜 나쁜 놈들은 저 밖에서 회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전 이 파일들을 전부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죠. 윤태성은 준혁을 바라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자네, 날 도와주겠다는 건가? 자네 아버지를. 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유족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는 눈물을 닦았다. 복수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일단 살아야죠. 회장님도 저도. 새벽 5시. 준혁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눈은 그쳤지만 골목은 얼어붙어 있었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준혁은 낡은 패딩 점퍼와 청바지를 꺼냈다. 윤태성은 고급 코트를 벗고 준혁의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평범한 노인. 모자도 푹 눌러 쓰세요. 얼굴이 안 보이게. 준혁은 가방에 노트북과 USB를 챙겼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전부를 꺼냈다. 40만 원. 첫 차 시간에 맞춰 움직일 거예요. 사람들 틈에 섞이면 눈에 안 띌 거예요. 6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골목은 고요했다. 새벽 출근하는 사람 몇 명이 보일 뿐이었다.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 준혁과 윤태성은 자연스럽게 걸었다. 급하지 않게, 하지만 느리지도 않게. 역 입구가 보였다. 100m 남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다. 계속 걸으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준혁이 작게 말했다. 윤태성은 고개를 더 숙였다. 차가 옆을 지나갔다. 천천히. 준혁은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차가 지나갔다. 멀어졌다. 됐어요. 조금만 더. 역 계단을 내려갔다. 개찰구를 통과했다. 플랫폼에 전동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타세요. 두 사람은 전동차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열차가 출발했다. 준혁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윤태성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일단 성공했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안전한 곳까지 가야 했다. 준혁은 대학교 은사님께 연락했다. 화학공학과 지도교수였던 김성훈 교수. 교수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 교수는 흔쾌히 응했다. 자신의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틀 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 윤태성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준혁이 복호화한 모든 파일을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었다. 사흘 후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태성이 단상에 올랐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태성건설그룹 회장 윤태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고백이자 사죄의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10년간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비리와 안전사고 은폐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들을요. 회견장이 술렁였다. 특히 2015년 8월 5일 대치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박진우 님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분들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윤태성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 전 재산을 내놓아 피해자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뒤편에서 준혁이 지켜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태성건설 비리 폭로, 10년간 횡령 3천억 원, 안전사고 은폐, 사망자 수십 명, 유족들 뒤늦은 진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사진 전원이 구속됐다. 윤태성도 자진 출두했다. 준혁은 검찰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회장님, 응, 안에서 건강 챙기세요. 윤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 덕분에 마지막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했네. 고맙네, 준혁아. 1년 후, 준혁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합격증이 들려 있었다. 7급 공무원 합격.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태성건설에서 받은 보상금 2억 원. 아버지의 정당한 산재 보상이었다. 준혁은 그 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말했다. 이제 아버지 명예도 회복됐어요. 더 이상 과실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되신 거라고 세상이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교도소. 윤태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백과 피해자 보상을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면회실에서 준혁을 만났다. 준혁아, 로스쿨 합격했다며?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 때문에 자네 인생이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 줘서 고맙네. 회장님도 나오시면 새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오면 재단 하나 만들려고. 산업재해 유족지원재단. 자네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진우 재단. 좋네요. 2년 후, 준혁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로펌에 취직하는 대신 공익 변호사가 됐다. 산업재해 피해자, 부당해고 노동자,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했다.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엔 작은 액자.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어느 겨울날 출소한 윤태성이 준혁의 사무실을 찾았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회장님도요. 이젠 회장 아니야. 그냥 윤태성이지.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윤태성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진우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을 남겨주셔서요.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전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날 밤 폭설 속에서 시작된 기적.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정의를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준혁은 증명했다. 여기까지 판자촌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